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우리 국가 운영,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다가 한해가 이 기적을 이루고 잘 살게 된 것은 다 우리 교육 덕이라고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약 15년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패널들께 오늘의 중등교육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현장에 계셔서 공부하신 가르치시는 분. 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일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갖는 생각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최단 시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격찬했듯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5번에 걸친 피사 테스트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학업성 지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흥미도 최하위 그리고 만족도 최하입니다. 즉 최장 학습 시간 그리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학업 흥미도는 떨어지고 행복지수도 최하입니다. 통계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 증가율도 세계에서 2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동 결핍 지수도 최하이고요. 아동 결핍 지수는 최상이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능력에 있어서도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평론가 아만다 폴리가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 지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 공통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들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 존경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업 목표 수준이 높고 학사관리가 엄격하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만다 폴리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 첫째, 압력밥솥에 지금 밀어넣는다 할 정도로 확실한 경쟁 속에 아이들을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장 학습 시간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막대한 사교육비, 그로 인한 공교육의 황폐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교육은 긍정적인 측면과 대단히 염려스러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 중에도 이런 이야기했죠. 한국이 교육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음 질문을 할 거. 우리 중도 교육이 붕괴됐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장 교사님,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고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왜 교실이 이렇게 붕괴됐느냐.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짚어보고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럼 해결 방안, 정상화 방안은 뭐냐. 그게 제가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육은 정말 자랑스러운 측면도 많지만 현재 시기에 다뤄져야 될 측면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육 패러다임을 전면적 전환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이 토론에도 그런 관점에서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패널 중에 김 이사장님이나 임 교수님 또 조지훈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 자리가 잠깐 예. 저는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을 기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범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1학년들에게 들어와서 미분 접근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왜 그런 얘기를 꺼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배웠는데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단지 수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교육이고 수능이 우리 교육 모든 것들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방금 피사 얘기도 했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그 문제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뭘 교육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중학교 2학년들을 조사했는데요. 사회성이 꼴등이었습니다. 사회성 중에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는데요.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이 높아야 합니다. 관계성이 높으면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뭘 하더라도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이게 최하위인 것은 물론이고 그 관계성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을 것 같습니까? 0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이 그동안에 굉장히 선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정말 바로잡아야 될 절실한 시점에 왔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교육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을 둘러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행복합니까? 방금 전에 자살률 1이고 삶의 질 꼴등이라고 그러죠. 학생은만 불행합니까? 학부형 들었습니까? 자기 아이들 때문에 참여하는 어머니들 돈 마련 못해서 정말 노후자금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교사 고시 되기 굉장히 어렵죠. 왜? 모든 사람이 직업의 제1순위로 교사를 정하고 들어옵니다만은 들어와서 바로 교사된 것을 후회하는 직업이 바로 교사입니다.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습니다. 후회하는 교사들. 다음에 다시 교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OECD 평균보다 역시 2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평생 연금을 받는다. 이래서 들어왔습니다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학부형들부터 이제 따지는 대상이 된 자신을 볼 때 그 직업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멀리 갈 것 없이 교육과 관련된 아주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런 교육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 해법은 뒤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인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소회를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는 사회자의 주문입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교육기본법에 보면 우리 교육에서 나오고 계시죠. 제2조의 그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바탕으로 자주적 생활 능력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우리 교육이 이번 향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을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 사세에서 맹자나 공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갖춰야 할 여건이 무엇입니까? 하면 능력과 품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날 직업인으로서의 성능이 됐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본인이 자기의 삶을 유지해갈 수 있는 독립적인 자질을 키워준다. 그래서 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소위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교육의 목적이 이런 그 생활인을 만드는 것이 첫째. 다음 또 하나 이해 못하게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의 도야, 소위 품성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요즘 국회에서 교육계에 인성교육이 마비된다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아마 우리 장교님 나오 계신 동안은 논의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법으로 될 사항인지는 너무 무섭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면 이 교육진흥법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뭐 이런 것을 보입니다. 품성이고 인성이고 하는 것이 학교 캠퍼스에서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지케 할 도리, 나와 같이 공부하는 옆에 앉은 친구와 벗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모는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품성을 가르치는 것이 학문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이 능력면과 인품 도야면 모두에서 분명히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대학 교육에 가면 70%를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모두가 가고자 하는 대학 교육을 가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또 겨우 구한 직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기회만 있으면 옹기를 이렇게 하나. 올해 수능시험 보는데 반수생이 7만 5천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반수생이라는 것은 현재 대학에 다니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 학기를 포기하고 다시 수능시험을 한 번 더 봐서 수능 점수에 한 점이라도 더 받으면 좀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반수, 원수도 아니고 반수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학을 나와봐야 올바른 직장 구하지 못하고 결국 교육의 양과 질에서 다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현재 교육을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참담하게 공개된 그 원인이 뭔지 그 점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범대학 1학년들은 다른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애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국어교육론이라는 과목을 수업하는데요. 애들이 뭔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시험을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F 폭격기, 그래서 제 과목을 다 싫어하는 이런 식이 됐는데, 그런지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서해 주세요. 한서해 줘서 외울 것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조금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른 의견을 갖는데, 사교육열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좀 우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만 그 사교육이 무엇을 위한 사교육이냐, 정말 이 사교육을 잘 받으면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거 빼고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삶을 가르쳐주는 사교육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교육이 모든 것이 수능 위주로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수능을 위한 사교육,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수능 EBS에서 70% 반영된다고 하니 EBS, 거기다가 학교교육, 애들은 똑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이렇게 듣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저는 수능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측정해야 할 것을 측정해야 한다. 정말 지식암기, 그리고 그 대학 입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리는 그런 수능이 아니라, 이런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EBS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능이 되든지, 아니면 수능 체제 자체를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대학 입학과 무관하게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억 암기 중심의 수능,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수능으로 통하는 학교 현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대학도 이른바 스카이, 명문대 졸업해야 되고, 또 거기를 가기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투자, 이것이 오늘날 중등교육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고생해서 좋은 대학, 소위 명문대학 졸업하면 이게 평생을 갑니다. 좋은 대학 졸업해서 얻는 이 프리미엄, 인생의 프리미엄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커요. 이 한국은 이 스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벌 공화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기 좋은 학벌 가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런 분들의 역할도 큽니다. 그러나 이 학벌사회, 전번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하다고 하는 차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가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무려 29.6%. 두 번째 많은 것이 동성애자 16%, 세 번째가 외모에 대한 차별,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학벌이 공공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하면 권원유착, 정경유착 나타나죠. 이게 공정한 경쟁을 저행하고, 또한 이게 유능한 인재의 발탁을 또 어렵게 합니다. 이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스카이가 얼마만큼 강고한 학벌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5년 동안에 신규 법관의 77%, 고위 공무원의 44.8%, 외시 합격자가 81.3%, 25개 신문, 방송, 보도, 편집, 언론사 주요 간부 75%, 기업 CEO의 50.5%가 다 스카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학벌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에 기반한 대학 서열 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네, 제가 초중교육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서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미 우리 사회는 중등교육이 유치원교육부터 잘못되어 가는 걸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원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나 교육 이념 자체를 평준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빚은 원인이 전 제일 많다고 봐요. 평준화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대학 수능시도 없애고 대학 입시도 없애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왜 고등학교 입시는 없애냐? 대학 입시도 없애서 대학 갈 때가 제일 고가지. 그러면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장 교사가 학벌 위주의 사회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 전부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자는 생각은 190%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고 싶은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또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러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평등하다는 타이틀을 씌워놓고는 이게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갈 때도 재입부가 들어가면 대학 한다고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마음대로 하고 그럼 취직도 재입 뽑아서 취직합니까? 여러분 재입 뽑아서 취직 됩니까? 회사 사장한테 정부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죠. 그럼 재입 뽑아서 하면 됩니까? 그럼 스트레스 하나도 없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를 비롯해서 이런 경쟁 속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경쟁은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을 혼자서 살지 못하잖아요. 두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경쟁은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는 부정적이지만 두 명, 세 명만 모이면 거기 정치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전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경쟁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고 밝게 운영되느냐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쟁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스카이 대학이 없어지면 또 다른 스카이 대학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면 초중고 한가운데부터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대법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고 그 재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지 본인과 부모가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적성, 나의 수준에 맞는 학교, 맞는 친구를 찾아가도록 하고 거기서 사회 질서가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이겠습니다. 미국의 중학교 가면 제가 이런 걸 보고 놀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 반의 학생들한테 과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과제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 보고 너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왜 그 후보를 지지하느냐? 각자 주말에 가서 숙제에서 학교에서 5분씩 발표하라. 그걸 이틀 3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없이 주입식 암기식만 하면서 평균을 하자니까
조중고등학교도 질서가 엉겨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할 때 듣지 않고 자는 학생이 반이 넘어요. 그건 저도 목격을 했고, 또 미국에서 1년간 한국에 와서 한국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있으면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교실에서 절반 이상이 자고 있는 이 현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선생님 얘기할 자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한참 자란 아이들 잠을 자야 됩니다. 하루에 공부를 15시간, 18시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 사교육 왔다 갔다 하고 그 졸린 눈으로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시간에 조느냐 공교육 시간에 도느냐. 공교육 시간에 졸게 마련이에요. 사교육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배우는 것이고, 사교육은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들한테 잠을 안 자게 아주 집중을 시키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합니다.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왜 교실에서 자느냐. 첫째, 너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학부형들께서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고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하는 거기에 모두가 다 올인하니 어떻게 전부 다 그런 티오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붕어빵 인류병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학생들을 첫째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아까 가장 교육을 통해서 지금 불행한 학생과 학부형, 교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잘 좀 현명하게 이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실 붕괴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1999년부터라고 합니다. 그 뿌리가 뭐냐 하고 제가 교육 전문 기자, 교육 전문 기자를 오래 통과하더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74년도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한 때부터다. 그리고 80년에 와서 전두환 정권 때 과외금지를 시킨다. 강압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교육이 거의 없었대요. 89년에 헌재에서 과외금지를 하는 것은 우연이다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다시 사교육이 허용이 되어가고 누구나 자기 자식 최고 좋은 학교 가게 하는 욕심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된 학교에서 교실에서는 자고 밤에는 유명 학원을 찾아다니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고교 평준화가 40년 됐죠? 근데 고교 평준화 역사를 보면요, 고교 평준화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어요. 고교 평준화가 정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은 진즉 폐지됐거나 또 원래대로 되돌렸을 겁니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합니다. 보통 시의회 이런 데서 이렇게 주관하죠. 그런데 보면은 거의 마다 70% 이상이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평준화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 평준화는 문제가 아닌데 하향 평준화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 학력이 떨어졌는가 했더니 떨어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반대로 올랐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줄었다, 하향 평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요, 고교 평준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특목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특목고, 과학고, 영재학교가 7개, 과학고가 20개, 외고가 50개 이렇게 됩니다. 특목고 만들면서 하향 평준화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수월성 교육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목고를 만드는 것이 특목고를 만들고 확대하기 위해서 평준화해가지고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됐다, 하향 평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목고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향 평준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지역사회가 확산되는 것을 보아서 근거 없는 주장, 즉 하향 평준화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다음 잡고 싶은 것은 해법을 생각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는 편에서 그것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 학교 다닐 때 상당한 이유에도 90년대까지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려운 집안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목표한 대로 좋은 학교 가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희망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개천에서 용난다. 옛날에 용이라고 하면 뭐 입신양명하고 무슨 고시를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용이라는 것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기가 노력하면 소위 자기가 희망한 그런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엔조이한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가능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 현실이 그게 가능하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대중이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임 교수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착각하는 게 자기가 교사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국어과의 경우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사에 합격해야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대학에 가면 마치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졸업정원제가 있기 전에 대학 입학 진학률이 30몇 %일 때는 누가 대학에 가면 팬카드가 이렇게 크게 붙였었습니다. 누구 차대, 자녀, 대학 입학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학 입학 가지고 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용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저는 개천에서 용인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개천에서 용인한다고 하는 게 학력 때문이라든지 과도한 사교육비하고 관련돼서 따온 얘기인데 교육 자체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대학 입학 진학률이 80몇 %, 거의 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아까 엎어서 자는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엎어서 자도 특별히 자기가 희망하는 데 아니면 대학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하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서든지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거의 80~90%가 광주 전남 출신들입니다.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서울에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고 싶어서 등록에 사대라든지 의대라든지 몇 개의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용이 될 애들은 다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 서울로 보내버리고 특목고로 보내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만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대학 입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조금 폭넓고 깊이 생각할 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없는 자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가 신분사회를 벗어나서 양반이 상놈이 하는 게 없어졌지만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가 되면 나도 양반의 세계로 올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모델을 말씀드리면 평준화 정책이 대한민국 교육 모두의 중간을 관통하는 정말 그 악의 근원이라고 저는 평준화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준화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학교 가서 배울 게 없으니까 내 아들이 비틀릴 같으니까 그렇게 사교육에 보는 게 아닙니까? 아까 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머지 팥줄 부자 있어 내 아들 내 딸을 사교육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만 가서 공교육만 제대로 정상화되면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학교에 가서 학교만 맞게 힘이 들 수 있으면 왜 사교육을 보냅니까? 공교육을 믿지 못하니까 사교육 가는 거예요. 사교육에 가서 학원 돌아다니고 학교 문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가정주의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회가 거꾸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또 잘못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준화를 해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골고루 같이 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교육에 가서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장교사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는 사람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 이 평준화가 빚어지는 참극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좋은 학교, 좋은 자리,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변두리에서 다니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열심히 하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승리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식의 제도가 계속돼 가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학원 가서 10시간 좋은 선생님 100만원, 200만원 수업 받을 수 있는데 넌 못합니다. 그래도 자꾸 쳐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공교육 학교에서는 그걸 제대로 받으면 남 못참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만 있으면 사교육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그 답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지금은 여기서는 서로 입장 말씀한 거니까 아기먼트는 내가 우선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천에서 용,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개천에서 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개천에서 용이 여러분 인류대학 들어가는 게 개천에서 용 내는 겁니까? 아니죠. 한 30살쯤 이전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개천에서 용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100세 장수 시대입니다. 100세 장수 시대에 개천에서 용 다시 가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100세까지 살면서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사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구나,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개천에서 용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을 것 같으면 똑같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건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건 저거 하고 싶은 사람이건 똑같이 하루에 15시간씩 공교육, 사교육 시키면서 계속 한 틀에 늘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2가지만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100세까지 우선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또 취직한 다음에 취직한 이후에 45년을 지금 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조금 더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가 대학, 취직, 돈 여기서도 조금 더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살아보셨으니까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내 자식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2가지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하나는 우선 첫째, 아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무슨 공부를 할 때 가장 행복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일, 이게 바로 공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것보단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단 즐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정말 즐기는 일을 하도록 할 때 그 아이는 능력이 하늘같이 치솟게 됩니다. 2번째, 혼자 못 삽니다. 같이 살아요. 어디 가든지 같이 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제자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능력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발휘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것 같으면 원하는 일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서 그것이 바로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인성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성교육 기능법을 만든 것도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것 같으면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정책기획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부 관료가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이런 자리. 느끼는 걸 아시겠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멀찌감치 항상 봐왔던 유튜브는 장관님들과 함께 교육의 문제를 밖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제가 오늘 많이 듣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도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정말 세종시 광주보다 훨씬 더 시골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그 꼭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간략히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중등교육이 위기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그 교육 계층에서의 그 사다리가 과연 있는지, 계층을 용납할 수 있는지와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부의 책임, 그리고 역할 다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 중등교육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기대하는 것만큼 학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모델이 가장 빨리 성장한 교육발전 모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를 부러워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기대에 대한 그 원인,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문제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초중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한 학급에 70명 이상이 다니는 학교에도 저희가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 학급에 25명 내외가 됩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 이제는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또 교육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의 문제,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없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학교의 기능은 학생을 선별하는 기능만 지나치게 가 있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왔기 때문에 학생을 선별하는 기능이 치우치다 보면은 한 학급에 30명이라고 할지라도 20%, 30% 학생밖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 선발 과정에 뒤처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설사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성적과는 관계없이 골고루 관심 갖고 그 아이의 꿈과 길을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지금 정부의 최대의 숙제이고 함께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져서 개천 용납 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학교의 역할 또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대학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또한 이제는 기업도 정말로 학력이 좋은 사람들만 뽑지 않고 또 그 스펙만도 보지 않고 굉장히 많은 잠재력과 능력을 보고 뽑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뽑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산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잠재력을 보고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학생들을 뽑아서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잠재력을 키우고자 하는 대학의 역할 또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정 교사님이 반응을 보여줘서 바로 다음 주제에서 이거 한마디만 제가 중학교 1학년들 결성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학교 1학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그 프로그램의 첫째 주제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가 꿈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짜증나는 말이 꿈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꿈을 가지면 이루어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꿈을 꿔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 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용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용이 될 수 있는 과정, 가난하지만 용이 될 수 있는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 맞고 암기식 공부를 잘해가지고 점수 많이 맞는 거 외에는 대부분 없다라고 포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 소수의 몇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대학 입시 전체를 어떻게 다시 다듬어서 누구든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 중심의 암기 중심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면 내가 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이 수많은 학생들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이 꿈 자체를 꾸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을 이런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스갯 말로 개천에서 용 쓰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가난한 아이들, 시골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용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빈부 차이가 좀 심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집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죠. 그래서 특목고를 비롯해서 그런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명문고 들어가고, 명문대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용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는 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많이 투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화면에도 나왔었죠. 1년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33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죠. 근데 사교육비도 많은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비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소득의 20%, 상위 20%, 5분이라고 합니다. 상위 20%는 월 평균 사교육에 지출하는 게 5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위 20%는 7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무려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 집안 아이들이 7배, 8배 되는 사교육비를 지출해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고교 서열화, 그리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대학 입시 전형, 이것이 좀 변화가 되어야 그나마도 지금 현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의 기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산불정책이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불정책이 뭐냐? 대학의 본교사를 규정, 두 번째는 고교등록제 철폐, 세 번째
기어입학제를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꼭지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먼저 첫 번째 대학의 본고사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할까? 수능을 자격 시험할 거냐 폐지할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반드시 옳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오늘 교육부에서 나오 계시고 또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제 얘기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참고가 됐으면 저는 그걸로 기쁘겠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장 교사 말씀 잘하셨어요. 사교육비가 소득 5분 이상 부유한 가정에서는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소득분 1분 이하 낮은 사람은 7만 얼마로 우리 7배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개천에 용이 나고 안 나고는 지금 사교육비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해법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공교육을 믿을 수 없으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모양이. 그런데 자꾸 공교육 등급제를 폐지하고 자꾸 지금식의 편견이 계속되면 이 부분은 더 심화된다 이거죠. 더 심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나라의 교육 제도나 시스템이 개인의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사느냐, 품성, 인성 이런 문제는 그런 나라의 제도가 잘못되면 내 품성에 나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해보면 이 교육 단계에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패키지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상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제일 큰 보틀렉 장애물은 정말 변별력도 없고 학생들 하여금 정말 괴로움에 대한 내 모르게 하는 수능, 현재 수능 시험은 즉각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험 없애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수능 시험이 갖고 있는 변별력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딱 지적하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인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과 수월성을 전면 발휘하게 할 수 없는 시험이 수능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문제 덜 틀리느냐. 100점 만점이 수두룩 나오고 또 한 점 차이에 수천 명이 지금 중간에 매년 수능시험 한 60만 명 이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시험 제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요즘 노벨상 나오는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노벨상 우리 한국에는 없느냐. 이런 수능시험 제도 해가지고는 전부 도토리 기재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서 창의성과 수월성이 발휘될 수 있겠어요. 학부모님들도 학교 시작해서부터 정말 좀 생각해봐요. 어떻게 여기서 새로운 도전의식 창의성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프랑스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 대학 입학 자격은 바칼로레아라는 그 제도에 나온 시험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졸업자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처럼 사기 쓴다면 고르고 단답이 아니라 사랑은 의무인가? 시험 문제입니다. 사랑은 의무인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써보라 이거예요. 유토피아는 환상인가? 역사가는 객관 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인가? 금년 6월달에 나온 시험 최근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모두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 안 차죠? 저도 이거 보면 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쓴단 말이냐. 쭉 그렇게 배우고 공부해 왔습니다. 토론문화, 주관식. 그러면 각 카페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올해 바칼로레아의 철학에 무슨 문제가 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화제 대상이 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그렇게 되면 최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만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준에서 논리 구사력이 있느냐. 이 친구가 쓰는 거 보고 문제인식 능력이 대학에 가서
상당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할 자격이 잠재력이 있느냐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와 페일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대학에 가서 우리 대학은 거기서 A, B, C, D 5 클래스 이상 우리는 A급 이상 받은 사람은 우리 대학에 공부할 자격을 주고 그 밑에는 또 다른 대학을 다 나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수능제도 시험을 폐지하고 지금 대학에 아까 우리 교육부에서 선발의 정책의 중점을 많이 둔데 물론 국가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 왜 사립대학에 정부가 일일이 이렇게 간섭해요? 대학생 선발하는데 왜 정부가 이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정부가 일일이 대학 가는 거 입학 기준을 만들고 다 해요? 대학이 스스로 복귀하면 안 되나요? 나는 지금도 교육부가 대학의 숫자가 너무너무 구조조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법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각 대학의 학생 선발서부터 관리 1위까지 100% 자유를 줘요. 그러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 둥근 대학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대학은 저절로 퇴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학이 그렇게 자유를 얻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사립대학에 주고 있는 재정 지원 다 끊어서 없는 사람,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이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국공립 대학에 가서 싼 등록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립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자유롭게 양아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등록금을 무제한적으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아주 있는 집안으로부터 아주 정원의 1%, 0.5%를 해서 기업 입학금을 다른 나라도 받습니다. 기업 입학금을 받아서 재정 자유를 주어야 돼요. 기업 입학이 왜 기업 입학금대가 지금까지 반대를 많았느냐. 옛날에 기업 입학금 받아서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교회에 사학에 기업 입학금 받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고 교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에서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대학 사단에서 재단에서 절대 비용 못한다고. 그래서 각 사학이 재정적으로 자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국공립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싼 등록금에 경제적으로 이유가 없는 그러나 공부하고 싶고 버리지 않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렇게 건전한 경쟁을 해나가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다니는 학생들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가 고교 입시를 도와라자고 하니까 은행까지 돈이 붙었어요. 시대의 차고적 발상이다. 지금 와서 다시 고등학교 입시를 도와라면 문제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요.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 시간을 줄일 것이냐. 저는 다른 거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제일 무슨 여러분 고등학교 입시만 부활해도 적어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고 입시가 있을 때 없을 때 대학 수능 시험에 있는 노력, 경기 이런 부분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도 되면요. 벌써 요즘 애들 신체적으로 숙성하고 공부 머리도 많이 옛날과 다릅니다. 거의 성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을 나이입니다. 또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학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고등학교 20대 다른 배달을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어디에 어떤 분에 어떤 정도의 재능을 가지는지 고등학교 입시하면 기억을 봐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가.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되 아까 우리 조 회장님 공고의 지신이라는 말씀했는데 옛날 제도가 좋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각 지방 전국별로 옛날처럼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거 특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직업학교 그쪽 나와서 직업 가지고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고교 평균화 하자는데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얘기한 특목고, 과학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이거 내가 지금 교육비에 묻고 싶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고교 평균에서 입시 없이 해놓고 왜 특목고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과학고등학교 왜 만들었습니까? 과학인지 만들고 해서 과학고 만든 거 아니에요? 외국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부족한 외국어 인재 많이 내서 이 글로벌 시대에 그 중간 다리 놓자에서 외국고등학교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다 입시 없애놓고 거기 지원받 들어가니까 지금 틈 먹고 들어가고 해서 머리 밥이 터지거든요. 그것만 나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왜? 경쟁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사람이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과고등학교 나오는 외국고등학교는 주로 어디 갑니까? 법과대학 가고 상과대학 가고 의과대학도 갑니다. 그 도대체 이 정책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고골 평준화를 정면하고 이해를 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또 자사고 자유고 뭐 이런 거 막 생겼죠. 이게 제대로 된 그럼 우리가 일반고가 전체 보면 한 6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완전한 고교 등급제 폐지된 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딱 정리해서 전부 공업 입시를 부활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시험 없애고 대학별로 본고사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당신 대학에 뽑고 싶은 학생, 우수 학생, 당신들 기회를 당신 만들어요. 대신에 등록금 좀 더 받고 기회 입학금 받아서 없는 사람 자금 많이 주고 우수한 사람 자금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너무 길어서 저도 여기에 의견이 있는데 제 말씀까지 듣고 그께서 나오셔서 정말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옆에 앉아 계시는 좀 안쓰럽습니다. 이 교육이 그만큼 관심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보는 인구들이 이제는 70만 명을 넘다가 곧 몇만 명 정도로 줄어들냐면 40만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엎어져 자도 다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70만 명이 대학에 지원하려고 했을 때의 수능과 지금 40만 명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능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능이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대학 입학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고3으로 되돌려 보내주세요. 왜냐?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 대학이라고 하는 게 고3,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식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외우면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딱 지워버려요. 이런 식의 수능이라고 그게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적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대학의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7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때 교육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실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내 성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판단하는 것을 대학 입시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성적이 전국적으로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대학 입시는 대학이 알아서 복도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데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대학이 갑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갑입니다. 학생이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모셔서 갈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가만히 놔둬서 자기들이 알아서 대학을 뽑게 하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왜 비껴졌겠습니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비껴졌습니다. 교수들을 믿어주시고 물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대학은 어떻게 그런 경우는 이게 보내보니까 일단은 학부모들 선택도 있지만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정보를 공개해서 그런 대학은 문제시 삼겠지만 입학하는 문제를 자율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수능을 어차피 좋아야 한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하고 공부에서 사교육까지 투입하고 과외까지 받아서 했던 모든 것들을 입시와 함께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요즘에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할 능력들이 있잖아요. 창의성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능력 중심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수업이 되는데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성취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과를 통해서 꼭 발생해야 할 것들을 보면 그건 어떤 능력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교육이라든지 모든 수능 문제들은 뭐냐면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어서 수능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능인가를 판단하게 하되 저는 제안하는데 이 수능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해서 학생들이 자기 그 성적이라든지 자기 순위를 판단하게만 하고 대학 입학과는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채점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중국에서 1년 있으면서 놀라운 무슨 그거 했습니다. 중국의 작년에 그 까오카오라고 하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그걸 본 인구가 몇만 명이나 되냐면 960만 명인가?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근데 모든 그 10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뭘 하냐면 800자 논술이라고 하는 800자에 맞춰서 논술을 쭉 쓰게 되면 그 1000만 명을 전부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우리는 70만 명, 이제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채점 능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을 믿고 대학을 믿고 어쨌든 그쪽에다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그 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지금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대학 입시가 과거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얼마나 신뢰성 있게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왔지만 국어선생이 되려면 10대1의 경제비율을 듣고 또 임용고사에 또 합격을 해야 해요. 지금은 대학 입시가 과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부모들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능력 중심의 시험으로 바꾸되 그 다음에 그것을 고2 여름방학 직전에 보고 대학 입시와 연결시키지 말고 대학 입시는 이제는 대학이 자기들이 생존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을 뽑도록 그냥 대학에 완전히 맡겨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이 임장관님 생각하고 좀 대립적인 것 같아서 좀 고록스럽습니다만 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능 시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폐지하고 대학 본교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부터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그 황의료 장관이 영어 절대평가,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 방침 밝히면서 앞으로는 국어와 수학도 이렇게 절대평가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이게 패스 페인이죠. 자격만을 판별하는. 그래서 수능은 폐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격고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통과시키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대학별로 좀 다르겠지만 학생부라든지 면접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별로 본고서가 허용이 되면은 어쨌든 엄청난 사교육이라든지 입시경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호 입학제도 저는 반대합니다. 기호 입학제 해가지고 그 기부금을 학생들 장학금 주고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 대학생들 방학값 등록금 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어요. 방학값 등록금 하면 되고요. 또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등록금 확충해서 혜택을 주면 됩니다. 한국은요, 이 대학 서열화와 학벌지구가 결합해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학벌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벌을 중요시하지만 미국에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죠. 프랑스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학 자체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벌 사이이고 거기에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상태 속에서 부유한 아이들이 돈 내고 그 유명 대학에 입학한다. 이것은 학벌지구와 대학 서열화의 기름부음꼴이 되죠. 돈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스카이 대학 졸업장 학력까지 쥐어주는 그런 것은 농담하기가 어렵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만 제가 아까 수능 시험 당장에 배제한다는 것은 수능 시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배제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얘기지 지금 당장 그냥 배제하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교육계획 개편안을 만들어서 2020년, 20년, 2015년, 2022년, 22년 몇 년 언제부터 수능시험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몇 년 전에 발표를 해줘야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 입학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막 그런 우려를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게 사회 안전망의 한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느냐. 예를 들면 학교에 정원이 그냥 있어도 정원이 대학에 100명인데 100명 중에 10명을 기업학을 뽑자든지 이렇게 하면 그 10명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다른 스님은 그러고 100명의 정원이면 100명은 정원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1%, 2%, 2% 해서 그것을 추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든 학교에 필요한 더 필요한 기사제를 구입하든 그 기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등록금을 낮춰주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해주면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받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재정이 자립이 돼야 정부에서 손을 안 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사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 전체를 보면 불평등은 아무래도 있긴 마련이에요. 어느 정도. 이번에 노벨 경제학 박사님도 어느 정도 불평등은 성장에 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그만 혜택을 많이 받아야 그게 도전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를 끌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정원에 한 두세 명 추가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50명에 해당하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 100명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가져온다면 그 돈 받아들인 게 사회 전체로 해서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제도를 만들면 우리 얼마든지 선진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없는 사람이 입장에서 생각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냥 정치적으로 맹목적으로는 그것이 평등사회 바라는 아이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피적으로 비상적인 생각이죠. 실제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나은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주시고